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이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 더우니까 사실 오이만한 게 없거든요. 그 등산 갈 때 꼭 오이를 꼭 챙겨가요. 아, 그쵸. 수분 보충. 그 오이에 대한 효능을 좀 많이 궁금해하세요. 오이요. 네.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이 자체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엄청 낮아요. 수분이 많은 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도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고요. 섬유소 들어있고 수분이 대부분, 그리고 다른 것들이 다 비타민 C 같은 걸로 채워져 있어서 오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꽤 많을 텐데, 여름에. 그 오이에 대해서 네. 그 피부 건강, 해독에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사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해독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맹물을 먹으라 그러면 많이 못 먹어요. 그런데 오이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오이를 뭐 하루에 2개 드세요? 3개 드세요? 어렵지 않게 드시거든요. 그러면서 수분을 또 충분히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해독 효과, 뭐 붓기를 빼는 효과 같이 나타날 수 있죠. 다이어트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5가지만 좀 찍어서 얘기해 주세요. 5가지. 일단 붓기 제거. 왜 붓기 제거인가요? 충분한 수분. 아, 충분한 수분 때문에? 네, 그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좀 맹물 먹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레몬수를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보리차를 생수 대신 드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할 텐데, 오이를 드셔도 돼요. 굉장히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채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붓기 제거 일단 중요하고요. 수분 공급에서 따라 나오는 해독작용, 해독작용. 뭐 거기에서부터 연결되는 다이어트. 그게 3대 효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오이 껍질을 깨끗하게 세척해가지고 드실 수 있다면 오이 껍질은 속보다 섬유소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섬유소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럼 당연히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레몬수랑 보리차도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효능이 그렇게 좋다고 들었었는데 오이랑 레몬수를 비교했을 때는 어느 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비교하는 질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제가 레몬수가 좋다, 뭐 오이가 좋다라고 사실은 딱 대답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오이에 대해 불호인 분들이 많으세요, 꽤. 오이 안 드시는 분들은 뭐 토마토도 안 드시고 수박도 안 드시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이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오이 먹으라 그래서 효과가 없겠죠? 그럼 본인의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나는 뭐 위장이 안 좋아, 위가 좀 예민하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또 레몬수가 괜히 자극적일 수 있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레몬수 대신 오이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고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만약에 오이 알러지나 오이를 좀 불호하시는 분들은 레몬수를 드시면서 또 그럴 수 있죠. 제가 듣기로는 그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체온 조절이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여름에 막 덥고 무덥고, 아까 산에 가는 얘기도 하셨는데, 뭐 무더울 때 등산 가고 하면 굉장히 열이 빠르게 오른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이온 음료나 스포츠 음료 혹은 생수를 마셔서 내 몸의 체온을 급격하게 다운시키는 것보다는 오이처럼 약간 중화된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더 권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적정한 밸런스로 체온을 돌이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땀이 많이 났어요. 그럼 땀이 난다는 거는 수분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내 몸에 있는 전해질이 같이 밖으로 나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 이온 음료를 먹으면 수분도 먹는 거지만 전해질도 같이 공급을 받는 거라 생수보다는 이온 음료가 오히려 빠르게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라고들 알고 계시고,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막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상태인데 정말 막 이가 시리고 차가울 만큼의 그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내 속은 굉장히 빨리 차가워지고 내 밖에는 아직 열이 남아있는 상태보다 내가 그냥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내부의 열을 같이 중화시켜 내보낼 수 있는 오이 같은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심장마비나 그런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심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오이 껍질에는 네. 혹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이 껍질이 더 진하고 오이 속은 좀 희끄무레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이 껍질에 굉장히 영양소가 어떻게 보면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색깔로부터 오는 항산화 성분의 영양소가 밀집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시간, 생물 시간에 다 엽록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 이제 클로로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오이 껍질에는 클로로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농약 문제 때문에 이제 껍질을 보통 벗기고 요리를 하시기도 하고, 뭐 반쯤 벗기기도 하고 하시는데, 뭐 식초물이나 그런 데다가 담궈놨다가 하시게 되면은
너무 뾰족뾰족한 어떤 오이에 따라서 이 뾰족뾰족한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만 잘 제거하시면 껍질 같이 섭취하시는 거 언제든지 권장드리죠. 오이 지금까지 얘기만 들었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슈퍼푸드처럼 느껴지는데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뜨거운 곳에 있을 때 혹은 내가 막 머리끝까지 열이 올랐을 때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거를 조금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너무 찬 성질이 있는 식품이랑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이랑 뭐 찬 우유를 벌컥벌컥 같이 먹는다거나, 상상만 해도 배가 아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먹는 건 별로 안 좋고,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무슨 치명적이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 사이에 약간 상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얘랑 얘를 같이 먹으니까 정말 내 몸에 별로야, 이렇게까지 느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영양 성분 상의 작용으로 봤을 때는 오이랑 당근을 같이 먹는 게 썩 뭐 좋은 밸런스는 아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제 음식의 성질에 있어서 차다라고 하는 거는 음식 자체가 차갑다, 뭐 음식 자체가 뜨겁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찬 성질을 가지고 있다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 냉국을 예를 들면 우리가 오이 냉국 만들 때는 식초도 들어가게 되고 뭐 미역 같은 재료도 같이 들어가고 양파 같은 것도 뭐 슬라이스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이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재료들이 같이 들어가요. 그 오이 냉국 자체는 오히려 여름철에 더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좀 입맛도 돋궈줄 수 있는 메뉴가 되기도 하죠. 양파나 이런 것처럼 오이 냉국에 들어가면 좋은 재료들 좀 몇 개. 미역, 양파, 그리고 뭐 식초 반드시 들어가니까 좋은 식초. 요즘 많이 말씀하시는 뭐 발사믹 식초 같은 것도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나한테 맞는 적당한 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뒷면 돌려보셨을 때 뭔가 첨가물 없이 자연 발효된 그런 식초는 뭐 브랜드 상관없이 모두에게 좋죠. 레몬수는 사실은 마시면 나중에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텐데. 레몬수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오이를 먹는 것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질문의 핵심은 레몬수를 먹으면 배가 꺼져서 후속적으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요, 사실 레몬에 들어있는 성분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는 성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나의 식욕을 약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도 또 해요. 그래서 레몬을 먹고도 내가 위장이 좀 불편한 걸 느끼지 않고 위가 예민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반 개 정도의 레몬을 이렇게 생수에다가 채워놓고, 즙을 짜서 채워놓고 그거를 수시로 마시는 건 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레몬 안에 들어있던 강력한 비타민 C의 항산화 성분도 내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소화가 잘 돼서 배가 고파진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레몬수의 엄청난 효과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레몬수보다 나는 오이파야 하시는 분들은 오이를 많이 먹어서 열량을 과다 섭취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한 2트럭 드셔야 돼요. 오이는 거의 열량이 없는 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과량의 오이를 먹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뭐 설사가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차라리 생길 수가 있죠. 이게 과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확률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오이를 뭐 내가 하루에 몇 개까지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냐, 그럼 제가 여기서 30개까지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하루에 한 양심적으로 한 3개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나타나는 공통 문제 중에 하나가 변비거든요.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우리가 일반 젊은 성인들이 먹고 약간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주어서 화장실을 잘 가게 해도 되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변비라는 게 여러 이유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데, 우선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비의 이유는 크게는 2가지예요. 이제 식사량 자체가 많이 줄어서 내가 위에서 먹어야 밑으로 내려갈 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만큼 밀어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 2번째는 모든 소화기관은 결국 근육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근력 자체가 점점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소화를 이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시켜줄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리게 되고, 그래서 변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 2가지 이유 모두 다 사실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변비라는 건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뭔가 배탈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찬 우유 이런 거를 먹고 화장실에 가야지, 그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전혀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은 뭐 마스크팩 같은 게 많지만 그때는 너도 나도 얼굴에 오일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 3주 동안 다뤄야 되지만 이제 피부 건강과 먹는 것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렇게 얇게 오이 썰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있고 뭐 엄마들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나면 오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그 시절에 말이죠. 그 오이팩이 정말 좋아요. 왜 좋은데? 라고 하실 텐데요. 일단 오이 냉장고에서 나왔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 슬라이스 얇게 하면 얼굴이 탁 붙거든요. 시트지처럼. 그래서 일단 내 얼굴에 올라있는 이 열을 다운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뭐 당연히 얼굴 열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사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이의 상큼한 냄새도 나면서 얼굴 열도 좀 내려가고 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도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분이 당연히 좋죠. 그래서 여러 이 마스크팩들도 보면 뭐 여기에 뭐 콜라겐이 들어있어요. 뭐 각종 비타민 C,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런 류의 마스크팩들이 많은데 사실 다 들어보면 그 영양소란 말이죠. 그거를 내가 얼굴에 붙이고 있는 게 좋으냐? 내가 먹는 게 좋으냐라고 하면 단연코 2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콜라겐을 얼굴에 붙이는 게 좋냐? 뭐 콜라겐을 크림으로 바르는 게 좋냐? 아니면 콜라겐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냐라고 하면 노리는 효과는 같거든요. 내 피부에 콜라겐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효과인 건데 내 얼굴에 붙이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콜라겐이 내 피부 밑에 콜라겐을 필요로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먹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생각하면 마찬가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먹는 것은 피부에 붙이고 있는 것 대비해서는 훨씬 대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조금 더 잘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죠. 몸에 안 좋은 거를 안 먹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술, 탄 거, 뭐 기름진 거 뭐 이런 거. 그럼 박사님 붙이고 먹고 두 개 다 하시나 보네. 아, 저는 오일 좋아해요. 여름에 많이 먹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젊은 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저속노화에 관심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아요. 그 저속노화가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이 나왔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방법이 많이 나왔다라기보단 예전에는 그냥 나이 들면 드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누구나 천천히 나이 들고 싶잖아요. 내 동년배들보다 젊어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욕구들이 조금씩 이제 세상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는 것이나 운동법도 그렇고 다들 천천히 나이 들게 하는 법들에 관심이 많으시죠. 노화는 왜 오는지 그리고 증상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슬프지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내가 어느 만큼의 성장, 즉 성인기에 도달하고 난 이후에는 누구라도 점점 몸의 기능이 쇠퇴해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정말?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와 기관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시점부터 노화가 생겨요. 뭐 기능이 쇠퇴해요. 이런 관점이 아니라 실제 여자들의 피부는 20대 중반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노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죠. 슬슬. 누구도 10대, 20대만큼 반짝거리는 피부를 가질 수 없고요. 사실 소화가 점점 안 되는 증상이나 내가 노안이 온다라고 느끼는 눈이 점점 침침해지는 증상 같은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건 내 몸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작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다 내가 젊었을 때만큼 쌩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 신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여러 장기 중에 5가지 장기를 우선 뭐 5가지 기관을 포인트를 하고 싶은데 우선은 여자분들은 저는 피부에서 가장 먼저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부에서 네, 그건 남자분들도 또 일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워낙 여자분들은 또 피부에 예민하시니까 일단 피부 건강에 영향을 크게 느끼실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다 공감하실 텐데 근육이요. 근육과 뼈. 그런 데에서 내가 좀 더 잘 넘어지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예를 들어 낙상해서 어디가 부러지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뼈가 약해지고 내 근육의 힘이 딸리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장. 예전에는 뭘 먹어도 소화하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시는 그 장 건강의 이슈가 생겼을 때 노화의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또 하나는 혈관 건강도 해당할 수 있어요. 내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매일 체크는 하지 못하지만 건강검진 가서 예전에 혈압 괜찮았는데 혈압 올라가요? 혈압 올라가는 거는 혈관 건강에 이슈가 있다는 말의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노화의 증거에 해당하죠. 이런 노화들을 좀 늦춰줄 수 있는 뭐 성분이라든지 식재료라는 게 좀 따로 있을까요? 특정한 식재료라기보다는 어떻게 조합을 해서 잘 밸런스 있게 먹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가장 많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노화를 늦추기 위해 이거 꼭 먹어야 된다던데요? 에 해당하는 것들이 보면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같은 것들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뭐 폴리페놀이라던가 레즈베라트롤 같은 그런 성분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식재료, 즉 우리 몇 번 채널에서도 다루기도 했었는데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과일 채소류 좋죠.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잘 밸런스 있게 내가 잘 섭취했을 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죠.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과 그냥 식재료로 섭취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양제로 섭취를 한다는 건 어찌 보면 농축된 고함량의 특정 영양소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농축된 고함량이라는 게 굉장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내 몸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용량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먹은 용량을 내 몸에서 전체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디에 축적하거나 혹은 소모성으로 배출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로 섭취해서 한 가지의 고농축 고함량을 먹는 것보다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그 내가 타겟으로 하는 해당 영양소 외에도 다른 영양소들을 부가적으로 같이 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훨씬 바람직한 방법에 해당하죠. 노화를 막기 위해서 피하거나 제한한 음식이 따로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늙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제 이런 걸 드시면 빨리 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의 관점에서 저는 우선은 단 음료는요 내 입을 즐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끔 먹는 단 음료는 내 정신도 좀 이렇게 반짝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단 음료를 드시는 분들은요 우선 노화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된다 하면 그만큼 내 몸이 빨리 지치고 빨리 피로해진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증상으로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활력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 음료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료 같은 거를 그럼 삼키지 않고 입에만 오물오물 하다가 뱉는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뭐 개체량을 해야 되는 선수라든지 혹은 굉장히 체중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운동 종목의 선수분들이 계시잖아요. 몸매가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라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방금 딱 PD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 삼키면 그만 아니냐, 그냥 물고 있다 뱉으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죠.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갈 생각을 하시는 분은 먹었지만 빨리 개워내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 나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입안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싶고 그게 나에게 건강상 악영향 혹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물고 있다가 그냥 뱉어내거나 혹은 삼켰지만 다시 개워내는 그런 일종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흡수는 됩니다. 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뱉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내 침과 함께 다시 넘어가게 되고 100% 흡수됩니다. 전체량이 아무리 뱉으셔도 흡수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체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의 맛을 찾는 건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단맛도 인공적인 단맛이 있을 수 있지만 과일도 본연의 단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를 바꿔보시는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고요. 나는 단맛도 좋아하지만 신맛도 좋아해. 그러면 단맛 대신에 신맛을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 맛이 반드시 단맛에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맛이 나를 더 즐겁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죠. 음료 말고 딴 것도 문제가 될까요? 우선 너무 기름진 거, 특히 안 좋은 지방, 육류 지방 조금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드시는 게 좋은데 신선하다 하면 싱싱해요.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냥 내가 우와 이거 신선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에 좀 많이 스스로 노출시키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운 건 괜찮나요? 안 된다기보다는 육류를 지글지글 하면서 구워 먹는 거는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겠냐. 뭐 육류를 다시 튀기는 거, 예를 들어 돈가스,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조금 피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튀긴 것도 뭐 채소를 굉장히 건강한 기름에 살짝 튀긴다거나 깊이 푹 담궈서 튀기는 건 아니지만 약간 기름을 자작하게 두르고 뭐 구워낸다거나 하는 류의 요리들은 또 한편으로 좋은 지방산을 섭취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모두에게 굽는 것도 안 됩니다, 튀긴 것도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각 목표하시는 바에 따라 그리고 각각 가지고 있는 현재의 건강 증상에 따라서도 조금 지침이 다를 것 같아요. 요즘에는 화덕 피자 같은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 괜찮나요? 이런 노화 쪽에서는? 화덕 피자를 먹으면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지만 똑같은 피자를 선택하실 때의 좋은 요령은 햄류, 가공육, 예를 들어 뭐 페페로니,
살라미, 뭐 햄 이런 류의 가공육이 들어간 메뉴를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수비드라든지 찜 같은 건 좀 괜찮나요? 완전 추천입니다. 사실 수비드 조리법을 이용해서 육류를 조리를 하시거나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삼겹살 구이보다 보쌈이라고.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조리법을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재료 실컷 먹고 싶으면 조리법 바꾸면 돼요. 박사님 옆에 저속노화 레시피라는 책이 좀 보이는데 새로운 베이비예요. 아 지금 새로 출간하셨나요? 며칠 안 됐어요. 거기에 나오는 좀 저속노화에 대한 꿀팁이 있으면 몇 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저속노화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지만 노화가 왜 생기는지 저속노화가 진짜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앞부분에 보시면 뭐 이런 이론 파트에 저속노화와 노화의 정의에 대한 것 그리고 식생활과 식습관 사이의 노화와 연결된 포인트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5가지 포인트에 따른 근육과 뼈를 튼튼히 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혈관과 장의 건강을 지키는 것에 따른 레시피들이 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노화가 올까봐 고민되는 파트의 레시피를 찾으셔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이런 질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이 노화를 좀 일으키는 습관이지 않을까?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그런 거를 같이 다뤄봐도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죠. 시청자분들이 또 연령대도 성별도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고민 포인트가 노화에 대한 고민 포인트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냥 오픈하실 수 있는 선에서 가감 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또 우리가 영양 상담해 드릴 수 있잖아요. 아 제가 듣기로는 그 박사님 따로 영양 상담 해주는 그런 채널이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영양 상담을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속 시원해서 저도 속 시원하고 들으시는 분도 속 시원해서 그 영양 상담 해드리는 채널 다시 오픈하려고 해요. 여기서 댓글 남겨주시면 그 채널에서 한번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좋죠. 그 거기 보니까 저속노화 레시피라고 제가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레시피 몇 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일단 다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저속 노화 레시피는 특정한 질환자를 위한 레시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환자식이라기보단 어떠한 재료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잘 적용할 수 있게 풀어낸 레시피이기 때문에 모든 현대인들, 모든 건강인들이 다 적용하실 수 있는 레시피들이에요. 그래서 재료를 조금 다르게 먹는 방법이나 조합하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요거 어떨까요? 완두콩 옥수수전? 보통 옥수수 어떻게 드세요? 그 캔 옥수수 사가지고 마요네즈 넣어 버무려 드시지 않소? 그게 우리 식당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마요네즈가 그렇게 내 몸에 선한 메뉴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옥수수가 가지고 있는 이점을 살리되 완두콩처럼 더 씹히는 식감도 다양하게 같이 넣어가지고 좋은 기름에 살짝 굽는 형태의 완두콩 옥수수 전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으로 만들려면은 밀가루를 같이 섞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부침가루가 약간 들어가 있는 레시피인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보통 전집 가서 먹으면 파전이라고 했는데 파 몇 개 있고 막 반죽 와 있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네. 근데 레시피대로 하시면 이렇게 반죽 거의 없는 것처럼 원재료가 살아있는 형태의 전을 드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건강한 전의 형태이죠. 또 뭐를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높으시더라고요. 여기에 우유 달걀 카레. 딱 보니까 근데 카레 색깔이 아니네요. 그쵸. 근데 카레가 약간 나트륨 함량도 높을 수 있고 한데 이게 우유를 넣고 달걀도 같이 넣고 해서 나트륨의 짠맛은 조금 중화를 시켜주면서 단백질을 굉장히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우유의 칼슘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요리예요. 그래서 일반 카레보다는 달걀의 몽글몽글함이 마지막에 달걀을 넣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카레 맛 오믈렛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밥이랑 얹어서 드시면 굉장히 별미죠. 특히 겨울에 약간 따뜻한 거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국물탕 이런 거 먹어서 나트륨만 잔뜩 먹고 계속 물 먹고 싶고 그런 거 있는데 이 우유 달걀 카레는 좀 추워지는 시즌에 좋은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으면서 내 입맛도 적당하게 돋워줄 수 있는 좋은 메뉴예요.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연두부 튀김. 연두부 그냥 드시면 좋기는 하죠. 그렇게가 더 추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두부와 달걀 노른자를 바짝 같이 많이 먹을 수 있고 이 메뉴는 또 연두부 자체가 굉장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부드러운 제품이잖아요. 두부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식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별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레시피들을 다 보려면 저속노화 저 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벤트 한번 할까? 저속노 레시피 책 드리는 이벤트. 이 영상의 베스트 댓글 10개 정도 선별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이벤트.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베스트 댓글 노화와 식생활에 대해 가지고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 중에 신박하다고 표현드리면 안 되지만 정말 고민되시겠다. 제가 공감되는 거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드립니다. 정말 재밌는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으로 이제 이걸 보고 계신 노화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20대 동생들도 엄청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좀 내면 천천히 노화되면, 천천히 나이 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금 남녀노소 만인의 핵심일 텐데요. 건강한 식습관으로 조금만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저속 노화를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정말 박사님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그 여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아,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어.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가나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 네,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이 막 솟고 막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그럼 잣이 이제 네.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 네. 비타민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셔요, 근데. 저 근데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그게 사실 문제죠.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하고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뭐 한 30개 더 30개.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이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밥 있으니까. 숟가락 아니고요.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네.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뭐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래서 궁금하기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3 또는 4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잣죽을 좀 알려주신다고. 아, 그렇죠. 네. 네. 잣죽은 어떻게 보면은 뭐 잣을 넣고 밥 넣으면 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셰프님만의 좀 잣죽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잣죽을 맛있게 끓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다 보니, 네. 원재료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잣을 많이 넣게 되겠죠? 네. 잣이 근데 좀 비싼 원재료잖아요. 네. 가평, 잣 하면은 이게 쿠팡 치시면 13만원, 14만원, 약간 파지잣 같은 경우에도 11만원 키로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어쩔 수 없게 수입을 쓰게 되는데 수입 잣도 중국산 같은 경우가 7만 원, 6만 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그렇다고 잣을 조금 넣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잣에다가 특별한 것을 더 넣어요. 어? 그래서 특별한 거야? 네, 더 맛있게 하면서도 가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아, 영업 비밀이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들한테만 네. 살짝 이렇게 좀 그러면 기속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 드릴게요. 요게 잣이잖아요. 네. 이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캐슈넛? 네, 캐슈넛 많이 드셔보셨죠? 견과류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캐슈넛을 저도 먹어보면 뭐 견과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잣이랑 맛이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캐슈넛 같은 경우가 불려서 뭔가를 갈아서 먹어도 고소함이 살아있기도 하고 다른 이질감이 없고 잣이랑 가장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통 하세요? 잣이랑 잣이랑 캐슈넛 같아 1대1 비율로 해요. 아, 네네. 그람수로 1대1로 가나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잣죽 하나 하면 한 20g, 20g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음. 그럼 혹시 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겠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짜자잔. 자, 뭔가요, 이게? 다맘이라는 브랜드의 네. 캐슈넛 제품이에요. 와. 제가 여러 가지 캐슈넛 써보긴 했지만, 제일 프레시한 상태에서 뭐 쩐내 같은 거 안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배송도 잘 되는 곳입니다. 다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잣도 나옵니다. 아,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가요? 전 항상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보는데 제가 원하는 품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잣이나 이런 견과류들이 오래되면 약간 얘도 산패되고 얘네들은 완전 신선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견과류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없고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잣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물을 한 3분의 2컵. 3분의 2컵. 되게 조금 넣었네요? 아니요, 한 컵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컵도 되게 조금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잣과 캐슈넛 갈 때 물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컵 정도 들어갈걸요? 아, 그러면은 이거 맞는데 한 2컵 정도 들어간다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얘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여기다 그냥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 구수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네. 아, 아까우니까. 디테일이 있네요. 이거 아까우니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다 비싼 잣과 캐슈넛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을 살짝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 정도 분량에는 소금이 한 2g 정도 되긴 하는데 한 2꼬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꼬집 정도. 네네. 요는 아까 제가 다 여기 캐슈넛 간 거에 소금 다 넣었기 때문에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갈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갈아놓은 애들을 미리 해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맞아요. 모든 제품들은 다 보통 전 처리를 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냉동을 해서 이 제품들이 약간 품질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야채 같은 경우 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들이 있는데 얘가 해동이 되면 이게 깨지면서 뭉그러지거든요. 근데 죽은 이게 뭉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의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게 또 죽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리 시간이 날 때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게 냉동을 해놓거나 저희가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재료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잣이나 뭔가 다른 원재료들을 소분해 놨다가 먹고 싶을 때 얘를 꺼내가지고 푹 끓여 드시면 되게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중불에 5분 정도 네,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네. 소고기와 들깨 자체 밸런스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박사님 요즘 들깨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로 소고기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되면 좀 어떨까요? 아, 소고기랑 들깨요? 네. 아, 둘은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일단 소고기는 네. 단백질이 많은 재료이고 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소고기 만두 사실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 들깨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 둘이 딱 합쳐지면 아주 맛의 보완뿐만 아니라 영양소 밸런스가 좋죠. 사실 강력한 것 같은데요. 그 이 두 개랑 같이 조합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소고기에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 뭐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꾸준히 드시라라는 지침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재료가 이제 소고기죠. 근데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소고기의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로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소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가 쉬운 어르신들한테도 소고기는 단백질도 채워주고 철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빈혈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안심? 안심. 네.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가 이제 단백질, 근육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나이가 그렇죠. 들면 들수록 네. 하체 근육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체 근육으로 먹은 소고기가 다 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특정 부위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키워야죠.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을 양질로 잘 드시는 거는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은 단백질로 소고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연골이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철분 함량도 높지만 소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뭐 칼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마그네슘도 섭취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제 연골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고기 이런 고기류를 듣기만 해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들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들깨에 있는 몸에 좋은 기름이 심장과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이렇게 들깨 가루? 빻은 거. 예. 그건 이제 들깨 가루고 네네. 우리가 보통 깨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는 참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약간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들깨는 맞아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점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그래요? 들깨 가루만 보신 분들은 들깨의 원래 모양을 잘 모르시고 참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들깨는 아주 동그랗게 생긴 깨예요. 그래서 들깨를 거피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깨 가루의 고운 정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들깨 가루로 드셔도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영양은 그대로 다 많이 드실 수가 있고 통 들깨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들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이점을 잘 노리려면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괜찮아요. 네. 통으로 먹는 건 좀 소화에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의 이점은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요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들기름의 향을 살짝 내고 싶을 때 쓰는 재료라면 들깨 가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댓국에 넣어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들깨 죽을 끓일 때에도 들깨 가루로 끓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통 들깨는 고명처럼 올라가는 가니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씹는 식감도 주는 재료여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들깨의 이점을 잘 써먹으실 수가 있죠. 소고기, 들깨, 죽 그냥 먹었을 때랑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영양적으로? 우선 소고기 들깨 죽을 만약에 끓인다라고 하면 우선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기 자체도 힘줄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조금 더 쉬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내 몸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볶다가 이렇게 푹 우려낸 국물 육수에다가 죽을 끓이는 거니까 소고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어서 죽을 쓰든 아니면 통 들깨를 이용을 하시든
소고기와 들깨 자체 밸런스가 제가 아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소고기죽 할 때는 소고기를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진다시피 해야죠. 다지다시피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좀 이 소고기 들깨죽을 만들었을 때 맛있고 좀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이 소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육수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고기 들깨죽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잘게 다진 소고기를 뭐 참기름도 좋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볶아서 겉면을 볶고 나면 고기가 안에 육즙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다진 소고기에 육수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뭐 불려서 갈아 놓은 쌀 넣어서 푹 약불에 끓여내고 거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거 추가하셔가지고 들깨 향과 영양소를 딱 넣으시면 완벽하죠. 넣는 순서도 소고기를 먼저 넣고 물 네. 넣고 쌀 갈은 걸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 네, 들깨가루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여기다가 좀 얘를 더 맛있게 그런 재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통들깨 너무 좋고요. 그리고 통들깨 자체는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들 뭐 들깨 가루를 넣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저는 버섯 같은 것도 같이 넣기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 식이섬유 추가할 수 있고 좀 향미도 더 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어떤가요? 마늘이나 파도 뭐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조금 더 향미를 가미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보다는 마늘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에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려면 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셔도 좋아요. 약간 소고기 국 끓일 때 뭘로 간하면 맛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럼 소고기 들깨죽을 먹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고단백 재료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생각해 보면 소고기를 뭐 한 번에 소고기 죽 끓일 때 내가 한 번 먹는다라는 전자에서는 한 공기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깨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가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거 네. 소고기 들깨죽 섭취 주의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전히 소고기의 단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에 드실 양을 서너 번에 나눠서 드셔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메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뭐 반근 정도 사면 300g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50g씩 먹어야지라고 하면 반근 사서 6등분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6등분씩 한 그 다져놓은 소고기를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오시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양이죠. 네, 셰프님 오늘 들깨 소고기죽 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고기 들깨죽은 너무 간단해요. 물을 한 컵 반 정도 부으세요. 바지락 육수도 있고, 네. 뭐 사골 육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이런 다행히. 경우는 어떤 육수를 넣으시나요? 소고기 들깨죽 저기는 이제 사골 육수를 넣고, 약간 원재료 약간 어울리는 것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은 사골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치킨 소스 기억나실까요? 얘는 한 티스푼 정도에도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깨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볶아서 이렇게 다지신 건가요? 그래서 다진 거를 그냥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 얘는 몇 g을 넣냐 하면은 한 숟가락으로 크게 한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창 요소들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들기름을 처음에 살짝 넣는 이유는 네. 약간 엉겨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기름을 어떤 무조림을 할 때나 어떤 조림 같은 걸 할 때 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이 원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비법이 있습니다. 네. 끓이고 있는 건 한 중불에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끓을 때까지는 좀 센 불로 했다가 한 중간 불로 계속 끓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죽밥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죽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물량을 더 높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밥을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농도는 끓이다 보면 좀 묽다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그 들기름을 넣으시고 통들깨를 넣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기름, 향미에 대한 것들은 맨 나중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조리를 하다 보면 향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들기름을 제가 1차에 잠깐 넣었던 것들은 죽에 대한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넣은 거고, 마지막의 향은 드실 때 이제 고소한 향미가 일어나서 뭔가 식욕과 감칠맛에 대한 것도 더 올라올 수 있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통들깨, 얘는 살짝 씹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고명이거든요. 근데 고명이라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명을 올려준 거죠. 아까 그 고객도 어제 바지락죽 드셨다가 오늘은 또 소고기 들깨죽 드시고 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단골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